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입니다. 준은책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왜 한 달 반이 넘도록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지지율은 갤럽 여론조사의 경우에 23%, 24%에 딱 묶여 있습니다. 한 달 반째입니다. 이쯤 되면 보수 본고장이라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모두 20%대 지지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주 전라는 10%대입니다. 게다가 세대율을 보면 40%대 지지를 보이고 있는 6070, 그러니까 노인들 외에 전 연령 20%대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살부터 50대까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MBC에 가서 그 원인을 바로 민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선 참패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비서들의 오만과 불통에 있습니다. 솔직히 전 정권 적폐청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능 이미지까지 겹쳤습니다. 또 하기 좋은 말로 영부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미운 틀이 박힌 걸까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외면을 받는 겁니까? 진짜 원인은 바로 민생 경제입니다. 갤럽 여론조사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첫 번째 원인으로 아주 오랫동안 민생 경제를 들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구들 적자 살림, 소득보다 지출 비율 늘었다. 이 신문 제목입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 적자 살림이라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올랐고 금리가 올라 타격이 컸습니다. 결국 이 나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문마다 이런 기사는 자그맣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더 어렵습니다. 고물가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에서 식료품비와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이건 경제신문에 크게 좀 다뤘더군요. 26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분기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이걸 1분위라고 그러죠. 5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20%를 1분위로 부릅니다. 이 1분위 가구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그러니까 술이 아닌 음료 구매에 월 평균 26만 9천 원을 썼습니다. 외식비 14만 1천 원까지 합하면 전체 소비 지출 131만 1천 원 중에 약 31.2%가 바로 식비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엔겔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물론 엔겔지수에는 외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한 달 반째 오르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 대패 이후 지지율은 한국갤럽의 경우 23%, 24%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는 30%대 묶여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30%대가 최하 지지율이죠.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TK에서 하는 노인들을 제외한다면 모두 윤 대통령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인은 민생경제, 경제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글이 있죠. 바로 맹자의 말이 그것입니다. 맹자가 수레를 타고 산둥반도 등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 등문공이 물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요? 그러자 맹자는 망설이지 않고 답합니다.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입니다. 쉽게 말해 이 백성은 등 따스고 배가 불러야 권력에 순응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산자는 곧 반듯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심이라는 말은 그냥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습니다. 60대 일자리는 늘었죠.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희망이 없는 불안한 사회에서 어찌 항심이 생기겠습니까? 결국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저는 MBC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길어지고 근로소득은 줄면서 중산층 가구들이 적자 살림을 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이러니 어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겠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26.8%, 1년 전보다 0.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적어도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적자입니다. 특히 중산층에 가까운 소득 상위 20%에서 40%, 그러니까 4분의 2는 18.2%가 적자 살림입니다. 그 다음 상위 40%에서 60%인 3분의 2 가구의 적자 비율은 17.1%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20%, 그러니까 5분의 2는 9.4%가 적자였습니다. 중산층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지금 적자입니다. 중산층이 이처럼 피폐해지니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정부뿐이 아닙니다.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2010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6%가 넘는 생산성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GDP는 급격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생산성 증가는 멈추고 있습니다. 고작 0.5%인데 사실은 0%와 같습니다. 정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도 2%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노동 인력이 줄어들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노동 인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니까 잠재 성장률이 아래로 계속 내려온 겁니다. 기업들이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은 GDP의 4.1%나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세계 제2위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R&D 비용을 정말 많이 쓰는구나. 그런데 실적이 뒤를 받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특허를 획득한 숫자도 지금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왜 생산성 증가는 멈춰 있을까요? 노사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G10 국가, 명색이 세계에서 잘 산다는 이제 G7 국가의 거의 근접한 나라, G10 국가의 노동 경직성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랬을까요? 한국 정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시에 참여하는 인구가 얼마일까요? 적어도 1,300만 명은 넘을 겁니다. 계좌 숫자가 1,400만 개가 넘기 때문입니다. 1,400만 계좌, 뭐 1인 1계좌라고 하면 1,400만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한국 정권시장의 등락은 바로 민심과 곧장 직결이 됩니다. 장담하건대 민주당이 검투세를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검투세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세계 정시는 잔치를 벌이는 중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급상승들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31개국 중에 28등, 31개 정시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28등, 전 세계 상승장에서 철저히 한국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수 아래라고 보았던 대만과의 시가총액 격차도 600조나 벌어졌습니다. 대만이 600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 주요국 정시까지도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왜 한국 정시만은 역주행을 하는 걸까요? 무엇이 글로벌 정시 랠리에서 한국을 소외시킨 것입니까? 한국은 등락률 순위에서 전 세계 주요 31개국 지수 32개 중에 최하위권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요즘 대세가 인공지능이죠. AI. 인공지능 랠리로 세계 정치는 지금 화랑인데 메모리 반도체 최대 생산자인 삼성전자부터 지금 제대로 그 랠리에 올라타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노심초사하면서 만들었던 밸류 프로그램, 이 밸류 프로그램마저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정신은 동력을 잃고 축 처진 모습입니다. 언론은 글로벌 AI 랠리의 수혜를 입은 TSMC, 여기 이제 대만 회사입니다. TSMC가 대만 정시를 이끄는 모습과
삼성전자 역주행이 극명하게 대두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 이재용 회장이 어제 검찰이 항소로 다시 항소심 재판에 발목이 잡힌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은 의외로 몇 되지 않습니다. 5월 27일 헤럴드 경제, 이 글로벌 금융 정보 사이트인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31개국 주요 국가 및 지역 내 32개 정시 지수의 등락률을 분석했습니다. OECD 주요 20개국인 G20 회원국을 비롯해서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증시와 그리고 유럽연합 EU 증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5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1.2%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제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13%,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등락률 순위도 전체 32개 지수 중에 코스피는 28위, 그리고 코스닥은 30위에 그쳤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등락률을 기록한 증시 가운데서는 꼴찌였습니다. 코스닥은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과 함께 지수가 하락을 한 4개의 증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등락률 전체 1위는 42.92%를 기록한 튀르키예, 옛날 터키입니다. 그리고 2위는 덴마크 20.95%, 3위는 대만의 가권 지수 20.27%, 그리고 4위는 네덜란드가 16.32%, 5위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15.49%. 이런 시장과 달리 우리는 불과 1.2% 상승한 것이니 수익을 냈다는 개미 투자자는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나라를 볼까요? 아일랜드도 14.97%, 그리스가 14.27%, 이탈리아가 그 어렵다고 하는데도 13.64%, 독일이 11.59%, 유럽연합이 11.36%, 스페인이 11.32%, 심지어 미국 S&P 500도 11.21%를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년 넘게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증시도 무려 9.6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홍콩도 올해 들어서는 회복세가 빠릅니다. 9.16%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가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증시도 6.06% 상승을 해서 우리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상하이 종합지수는 3.83% 상승을 해서 우리보다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적이 드러나는 최근 3년간의 주가 변동률을 볼까요? 결과는 더 참담합니다. 코스닥은 29위, 마이너스 11.49%. 지난 3년 동안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31위, 더 낮습니다. 마이너스 14.52%. 지난 3년 동안 주식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약 15% 가까운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 마이너스 등락률을 기록한 주요국 증시는 한국 증시와 함께 역주행을 한 러시아 마이너스 7.2%, 그리고 중국 마이너스 11.68%, 그리고 문제의 홍콩 시장 마이너스 34.50% 뿐입니다. 참, 이런 환경에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정말 용감하다고 할까요? 자, 이러니 민심은 흉흉한데 지금 여의도 정치판의 화두는 놀랍게도 최상병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특검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다들 아시죠? 정권을 흔들어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과 조국당 조국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입니다. 3년을 너무 길다. 빨리 끌어내리자. 그래야만 우리도 산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사법 리스크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른바 탄핵 정국입니다. 아마도 봉하마을 노무현 서재에서 문재인이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김경수를 불러서 연대를 주문한 것도 특검 정국에 이은 탄핵 정국일 것입니다.
그 이틀 전이죠. 5월 2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 규탄 야당과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발언입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말은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를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이재명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격을 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이재명이 이제 최상병 사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로했다는 윤 대통령에게 그 경로가 수사 외압이 된다. 그러니 특검을 받아라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VIP 경로설의 주인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마치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로에서 해병대 1사단장 임승건을 할 수 없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일은 곧 범죄다. 군과 경찰의 조직이 동원되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재명이 21일 한 연설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의 혐오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치를 불러다가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친이 억하고 죽더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누구와 누구를 비유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재명은 무슨 근거로 최상병의 죽음을 박종철의 죽음에 비유했을까요? 그런데다 1987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이 범죄였습니다. 경찰이 고문으로 어린 학생이 죽었죠. 검찰은 바로 그 피해자 박종철의 시신을 부검해서 고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세상에 그걸 까발렸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검수완박을 하자면서 검찰 독재라고 공격하는 민주당이 최상병의 죽음을 박종철에 비유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유이동, 그리고 오늘 또 한 명 나왔죠. 김건태. 이런 낙선자들, 그리고 김웅 같은 불출마자에다가 안철수 같은 이들까지 이 최상병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왜 당론까지 거역하면서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물론 당론은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이 최상병 특검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적어도 저는 그들이 말하는 의미로 특검을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특검 선정 방법은 바꿔야 합니다. 어떻든 최상병 특검은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은 것에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자신들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목적으로 특검 전국 다음에 탄핵 전국을 추진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상병 특검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이 보신을 추구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으로 대항할까요? 누구는 약해 빠진 국민의힘 탈당을 말합니다. 차제에 정계 개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윤 대통령이 법대로를 외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없을 겁니다. 설사 윤 대통령이 그러지 않아도 조국이 감옥에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조국 재판을 파기환송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나라는 곧
야방국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광화문에 500만 명, 1000만 명이 모일 겁니다. 이재명은 더합니다. 멀지 않아 1심 판결을 내려야 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이재명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고 김문기 씨를 잘 알았으며 그리고 백인동 토지용도 4단계 상승해 국토부가 그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압력을 받은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만 선고되어도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그대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직을 잃으며 이는 곧 그가 감옥에 가는 걸 막아주던 방탄조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획책하는 것은 곧 나락에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몸부림인 것입니다. 저는 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